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 2016년이었습니다. 그해 세계 경제 포럼은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도 내놓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1996년에 제레미 럽킨도 노동의 종말에서 첨단 기술이 대규모 임금 노동을 끝장낼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인 데니얼 서스킨드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과 일자리에 관해서 부정적인 혹은 그래도 긍정적인 여러 전망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와 국지신문의 공동기획 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그리고 부산 세 번째 대담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좌담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경제학부를 올해 정년퇴임한 명예교수 이대식입니다. 저는 원래 기술 경제학 그리고 또 지역 경제학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런 관심 덕분에 이번 정부가 처음으로 출범시킨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1, 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닥쳐올 여러 가지 기술적 급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부산대학교 교육혁신처에서 부처장을 맡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교수학습지원센터 센터장도 지금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속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소속이고요. 지금 여러 우리 쟁쟁하신 위원들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박사는 언론학으로 했고요. 현재 부산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생존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삶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일은 사랑에 버금가는 인간성의 주춧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출현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이라는 개념은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냥이냐 수렵 같은 생존활동 자체가 바로 노동이었고 일이었습니다. 또 공동생산, 공동분배였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에게 할당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일자리도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에 들어서 생겨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산업혁명 이전까지 일과 노동 그리고 일자리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이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다. 태어난 아기도 젖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표현하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노동이란 말이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일과 노동과 일자리인데 노동이란 말은 일이 자발적이지 않고 그 일이 이제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노동이란 말은 괴로울 노자 움직일 동자니까 괴로운 움직임이고 영어로 이제 노동은 레이버라 그러는데 원래 레이버의 뜻이 임산부가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그걸 이제 레이버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일과 자리의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일자리에 관해서 이제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일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자리는 그 사회 시스템과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정의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하신 그 호모사피엔스 이거는 생각하는 노동을 하는 것이고 호모파베르 이거는 이제 제작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호이징가가 얘기한 호모 루덴스 같은 경우는
감정 노동을 하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노동하는 존재다. 그렇게 먼저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에다가 자리가 붙으면서 이제 고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덧붙여진 거죠, 사실은. 예, 예. 유 교수님. 네. 그 이제 산업혁명 이전의 일자리라고 이제 그때 한번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보는 그런 상태하고 그렇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60년 뭐 요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방직기 이런 이제 기계가 들어오면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이제 많은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잃었다. 근데 이제 뭐 놀고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방직기를 대량으로 이제 경영하고 있는 자본가 밑에서 이제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 그때는 이제 지금같이 노동에 대한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여성이나 아니면 어린이 뭐 이런조차도 이제 가서 이제 일을 심하게 하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우는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돼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민 운동, 뭐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일단 자연스럽게 물건을 이렇게 과거에 뭐 수렵 채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잉여 자원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주위와 나누게 되고 나누다 보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물류 아니면 유통 뭐 이런 전문가가 이제 또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또 만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대규모 공장보다는 간의 수공업 형태 이제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계속 만들다 보면 좀 어떻게 일종의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옆 사람이 필요한 그런 것들도 이제 만들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가 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 경제를 위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노동이 조금 이제 안 좋은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산업혁명 이전과 이제 이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뭔가 계급 사회도 좀 형성이 됐을 때고, 그래서 이제 계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었을 텐데, 이후에 이제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갖춰지면서부터는 그게 다 깨지기 시작을 한. 그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이제 한두 가지 좀 중요한 이제 차이가 사실은 이제 그 마르크스가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원시 공동체 경제,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경제, 그리고 중세 봉건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뭐 제일 마지막에는 공산주의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은 그 이전까지의 노동은 계급이 바로 사회적인 신분과 질서가 바로 노동이고 일자리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사실은 그 이전 시대에는 이제 농노나 그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귀족이나 그러니까 시민 계급들은 노동을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는 여가를 얻고 그 여가를 통해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심지어 중세까지도 노동보다는 그 노동을 수단으로 해서 가져다주는 삶의 평정함과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그 유명한 막스 베버의 그 소명으로서의 직업 이론이 등장하면서 일이 오히려 여가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일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테마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제가 차이가 조금 보태면은 사실 이제 이 말씀 나온 것처럼 산업혁명 이전의 일자리라는 것은 이제 출생에 의해서 결정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예이거나 아니면 봉건시대 때 같으면은 농부는 일을 하는 사람, 기사는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사제계급은 기도하는 사람, 왕이나 귀족은 군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고, 또 큰 도시에 이제 길드들이 있긴 했지만은 전문기술조합들인 이것도 이제 그 계급의 그 혈연에 의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갔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노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들은 일을 안 하고 빵을 공짜로 배급받았단 말이죠. 노예가 일을 하고 이른바 생산 활동을 하고.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고구려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좌식 계급, 좌식자라는 네. 앉아서 먹는 사람. 네, 네. 그게 한 1만 명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귀족 계급이고 지배하는 계급이고 전투 집단인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노예들이 이제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로봇이 일을 하고 그럼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쪽으로 그럼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예. 그런 이제 비롯되는 거고요. 뭐 그 막스웰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립된 노동윤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마련된 게 사실은 그 칼뱅부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칼뱅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산업혁명과 관련한 노동 이야기, 일자리 이야기들을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번엔 유 교수님부터 좀. 네. 일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뭐 기차가 발명되고 그 증기기관차 그래서 이제 뭔가 유통수단에 대한 코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뭐 공장 시스템도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거는 대부분 저기 어디 촌보다는 도시에 그렇죠. 가까워 중심가에 그런 이제 공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를 잃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다 모이게 되고 오히려 이제 저 농촌보다는 도시 쪽의 어떤 위생 상태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도시화가 점점 커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계로 인한 그런 생산 시스템 내에서의 혁신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고 하여튼 이 제조와 관련된 것들이 갑자기 막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장이 점점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사람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기계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계의 부품으로 여기고 굉장히 좀 노동을 이렇게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막 부리고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뭐 임금은 안 준다든지 그냥 최소한의 것만 준다든지 이렇게 막 부려먹는 그게 이제 그런, 막스가 인간이 기계의 부속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노동의 소외.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분열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서서 오히려 이제 이런 하층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이제 지도층이 나서가지고 우리 사회 개혁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도 막 펼쳐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이렇게 조그맣게 물건을 만들던 데는 이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이제 쇠퇴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있고요. 농장에서도 이제 일부 기계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농노들이 더 이상 이제 할 일을 못 찾는 그러다 보니까 또 도시로 몰리고 그렇죠. 도시화가 또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기고 결국 도시와 공장이 막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도시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우를 못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빈곤층으로 막 전락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어떤 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양극화가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기계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는 것들은 많은 상당 부분이 기계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육체 노동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산업혁명 그 기계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잃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러다이트 운동도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당시에 안 좋은 것만 있지는 않더라.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물건이 대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뭐 무역, 유통, 뭐 금융 쪽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서 기존에는 그런 쪽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거의 없거나 그랬는데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좀 좋은 점도 있었고요. 그 전망은 이제 따로 이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산업혁명 관련된 노동의 문제들 좀. 이게 이제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이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2차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전기혁명에서 시작된 뭐 이렇게 산업화 혹은 제조업혁명 그리고 이제 3차 우리가 지금 뭐
컴퓨터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ICT 혁명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류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물론 이제 이것의 그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다시 바뀌겠지만은 그렇게 생겨진 많은 잉여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제 욕망과 새로운 그 상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동하면서 결국은 이제 더 많은 고용과 더 많은 산업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아까 뭐 도시화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경쟁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쟁 관계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단위 노동당 더 많은 아웃풋을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노동을 아주 작은 단위로 이렇게 그 쪼개서 그 작은 단위로 그 노동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의 주체로서 어떤 전체적인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된 어떤 생산의 한 부분에 내가 이제 그 이렇게 관리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포드 자동차의 그 대량 컨베이어 실드 시스템으로 얘기되는 그 포디즘적 생산 방식,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의 발전이 그 어떤 노동자와 기업 간의 어떤 그 투쟁과 이 갈등을 훨씬 더 증폭시킨 그런 연도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소설과 영화의 장면을 이제 그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피노키오라는 동화가 나옵니다. 이게 다들 이제 기억만 가물가물할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학교에 가서 인간이 됩니다. 네. 나무 인형이. 이게 뭐냐면은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노동자상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순종적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기계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표준화된 인재상을 이제 이게 그 동화가 이제 이미 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생각나는 대목이 이제 영화 그 채플린 나왔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죠. 네.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던 타임즈 영화에 보면은 그 컨베이 벨트 시스템에서 채플린은 출근 카드들을 찍고 출근해가지고는 하루 종일 나사만 놀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니죠. 이렇게 다니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계속 그게 이제 몸에 배인 동작들을 계속하고, 또 화장실에 가거나 할 때는 또 감시의 시선 속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 기계나 감시에서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2차 산업혁명까지의 표준적인 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테일러나 테일리즘이나 이제 포디즘에 의해 가지고 노동을 여러 단계로 이제 분절화시켜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형태. 그게 이제 자본이 노동을 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그 와중에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들도 많고 저항도 많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고, 어떤 통계를 보면은 영국이 이제 나폴레옹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 보낸 병력보다 버밍엄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 진압하기 위해서 보낸 숫자가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네덜란드지만은 사보타지, 기계에다가 남학신을 던지는 사보타지가 아직까지도 이제 이 단어로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흐름에서 보면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소득 수준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2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의 변화가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숫자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또 달라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2차 산업혁명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2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고 하면서 사실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작용을 해왔는가는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일자리는 당연히 늘었을 거고요. 그 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인간이 새로 창출한 일자리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보면 기계가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단순 노동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점차 자동화되면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기존의 그런 산업혁명 자체가 일어나던 시기에 존재하던 그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던 바와는 달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나서 이제 돌이켜 보니 굉장히 높은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긴 거고 그게 지금 보면 2차, 3차 산업혁명까지 지나면서 보면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이 서비스업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차, 2차까지도 굉장히 제조업 오리엔티드된 그런 이제 산업혁명이었다면 이후에 이제 컴퓨터 기술 발달로 인해서 나온 것들은 대부분 이제 서비스 업종. 그래갖고 뭐 금융, 보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금융, 유통, 서비스 이런 쪽은 이 노동, 이게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조금 이제 정신적인, 자, 그런.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됐단 말이죠. 네네네. 결국은 이제 우려로 시작해서 여태까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지금의 고민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돌이켜서 1, 2, 3차 혁명까지도 이제 다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지금 한참 우려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준다라는 거는 초창기에 말씀하신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때 결론적으로는 510만 개 정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10만 개가 없어지고 한 200만 개 정도가 새로 창출이 되고 합의 이제 해보면 510만 개 정도가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도 그 전 산업혁명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대신에 저희가 예측한 수치가 좀 틀리길 바라면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생각보다는 많을 것이다. 이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유가 이제 멜서스가 이야기한 수학 체감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단 말이죠. 경제학이 왜 우울한 학문이 됐는가 하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은 거기 못 따라간다. 그래서 늘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멜서스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나타난 결과는 그때에 비해서 사람들의 소득이 영국 같은 경우에 한 1,300%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고 인류 전체로 봐도 이제 인구나 총생산이 한 10배 이상 늘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 IT 기술의 발달 때문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낙관적인 근거가 있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가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가? 수학 체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또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것이 가령 이제 우리가 AI 로봇이 생산 요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생산 설비나 공장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컨트리뷰션이 떨어지는데 AI 로봇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피드백 돼가지고 이 AI 로봇의 효율성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수학 체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제 생산이 그 이제 앞으로도 더 될 것이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전체 그림을 보면요, 그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4차 산업혁명이 1, 2, 3차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진단하는 한 세 가지 정도 뭐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속도입니다. 과거에 1차에서 2차까지 한 100년, 2차에서 3차까지 한 70년, 뭐 보통 한 40, 그 다음 3차에서 지금까지 한 40년, 2015년 기준으로 이게 혁명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산업혁명이 미치는 그 범위나 혹은 기술의 수준, 흔히 뭐 스코프 앤 너블티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이전과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말하자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냐 이게 아니라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아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관점은 사실은 이전의 그 산업혁명의 결과를 보면 물론 처음에는 당장 그 기술이 이제 노동을 대체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산업화혁명이나 전기혁명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정보와 어떤 그 재화를 누림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훨씬 더 평등해지는 더 많은 권력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었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측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때 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처음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게 이제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고 그 쓰나미에 편승해서 가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휩쓸려 당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평등한 게 아니라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 얘기에는 이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4차 산업혁명하고 그 이전까지의 산업혁명하고 제일 다르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일단 3차 산업혁명까지도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3차가 있었어? 이렇게 할 그렇죠. 정도로 인지를 못하고 보통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1차 산업혁명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차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합니다. 이렇게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러고 혁명을 하는 경우는 이게 최초인 것 처음이죠.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이게 4차냐 아니다. 그냥 3차가 계속 가는 거다. 그냥 뭉뚱그려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네네네. 있죠. 3.5차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이제 저는 제일 이상했고요. 느낌상. 그다음 지금 AI 얘기를 하셨는데 AI 말고도 지금 핵심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기술들이 너무 많아요. 기존에는 증기기관, 그 다음에는 전기, 그 다음에는 뭐 컴퓨터나 인터넷. 지금은 AI도 있고요, 뭐 빅데이터도 있고,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3D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속도가 빠르다고 하신 게 그 각 기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만약에 속도가 같다고 치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게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체감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도와 영향력 범위가 그렇죠. 이제 여태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 사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전망들이 있는데 2018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이라는 보고서를 보면은 22년까지 7,500만 개가 없어지고 대신에 이제 기계, 컴퓨터,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 뭐 한 1억 3천만 개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생긴다라는 게 이제 주장인데 저는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자리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순간 정도 숙련 인력들이 이제 떨려나갈 것이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 이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가 없어지고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겼지만은 마부가 자동차 운전기사가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처가 영국병을 치료한다고 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데 탄광업을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을 닫은 탄광 광부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갔느냐? 재교육을 통해서 하다못해 콜센터라도 갈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더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똑같이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 특정한 지역에만 특정한 직종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트럼프 시대의 러스트벨트처럼
그래서 저는 부산이 상당히 위태롭다고 보고 있는 게 디지털 전환이 지금 늦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변화를 나누고 보면은 대체돼 가지고 없어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분이 이제 AI나 뭐 그런 그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격이 바뀌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통계들을 보면은 뭐 일본 노무라 기술연구소는 한 49%가 로봇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대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 고용정보원은 16년에 분류했던 기준 일자리 가운데 한 71%가 바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요? 어느 직종이 가장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고 어떤 직종은 잘 나갈 것인가 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강의를 하는 와중에 저희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도 학생들이 주로 저희 학과에 들어오면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의 출신인데 산업공학과에 들어오면 전통적으로 많이 가는 분야가 있어요. 예, 뭐 주로 생산관리, 품질관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야,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 중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너네가 가고 싶은 데야.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정도로. 퀄리티 컨트롤은 이제 그렇죠. 그 로봇이 다 할 거니까. 예, 그 로봇보다는 이제 AI가. 요새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뭔가 AI 그 안에 예, 탑재가 돼 있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단순한 것들은 이제 다 자동화돼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결국 가서 뭐 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 어떤 일자리가 전망이고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좀 제각각인 것 같아서 제가 나름 고민을 좀 해가지고 좀 분류를 해보니까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반복 작업인. 이거는 당연히 자동화로 다 없어질 겁니다. 이게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이 많이 존재를 할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캐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무인 점포 이런 것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서포팅이 되니까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뭐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 이제 매표원 아니면 뭐 단순 제조업에서 이제 막 그러니까 모던 타임즈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건설 또는 광업 같은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유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지고, 뭐 그건 셀프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달원, 그다음에 이제 검침원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뭐 IoT나 이런 기술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이다. 두 번째는 매뉴얼이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절차가 딱 정해져서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매뉴얼이 것들은 알고리즘으로 바뀌면 그렇죠. 더 그거를 절차대로 자동화되는 수행하는 뭔가를 만들게 되면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뭐 요새 이제 음성 인식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뭐 텔레마케팅하는 이런 분들 아니면은 제빵사 등 뭐 요리사 요리사분들도 물론 손맛이 필요하긴 한데 레시피라는 게 이제 정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이 다 정의가 되면 로봇이나 3D 프린터로 다 대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도 매뉴얼대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면 좀 이제 자동화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생각되는 거는 기억에 의존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 메모리 용량이 아무래도 컴퓨터랑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를 막 외워가지고 그걸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법률을 다루는 사법고시하면 맨날 법전 다 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심지어 이제 의사의 경우에도 의사도 수술하는 진단하는 방법을-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단순 인식을 통해서 하는 직업들 예를 들면 뭐 통역을 한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속기사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좀 직업이 위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체하는 부분은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자동화 장비, 그다음 AI가 그 이제 주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보충하는 의미에서 오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특정 직종 이런 거 어프로치 할 수 있고 이제 산업적으로 어프로치하면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서 이제 산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새로 생겨난 산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 혹은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정부는 뭐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런 그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들을 스마트하게 더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류가 혹은 도시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가령 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환경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안전 문제, 또 뭐 예를 들어서 보건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뭐 공해 문제, 뭐 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 국방 문제까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의 그 어떤 한계로 제대로 스마트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그 처리하는 산업, 그것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미래에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의 산업혁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처음에 그 발명되었을 때가 아마 1800년대 중반쯤 될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렇게 이 자동차로서 이렇게 작동하게 되기까지는 거의 한 9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1800 아마 60년대 컴퓨터가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타임렉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도 물론 그때보다는 짧아지겠지만은 지금은 어떤 기술이 이제 도입 단계에 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소위 기술의 S커브를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게 언젠가는 급격하게 이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업에 대한 전망 또는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술들이 이제 시작인데 이 기술들이 뭐 추워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점을 좀 저는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인 말씀으로는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맞는데 지금 이제 기술이 도입되는 단계,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게 전기선이 발명되고도 범선이 한 70년 정도까지는 계속 범선의 우월적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이게 종이 페이지 넘기듯이 이제 하루아침에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오고 낡은 기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AI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스며들어와서 이미 벌써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AI 기자도 있고, AI 스님, AI 목사, 작곡가, 뭐 화가는 물론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가 채용을 한 그 켄쇼라는 AI 알고리즘 트레이드가 있는데 600명의 주식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은행이니까 켄쇼를 딱 채용하고 나서 598명이 집으로 갔어요. 이 켄쇼는 지금 한국에 있는 증권 투자사들도 이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변화의 관점을 두 가지쯤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대체하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보태면요. 가성비 높은 데부터 대체가 됩니다. 예. 가성비 높은 것부터 단순 노동보다는 예를 들면은 이제 헤어 디자이너나 이쪽보다는 변호사, 회계사, 뭐 의사 이런 쪽이 대체하는 데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빠르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 BBC가 위험한 직업 7가지 가운데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는 대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제 공존하면서 이제 일의 형태가 바뀔 거라고 보는데 100% 없애기보다는 일 가운데 일정 정도는 AI나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사람은 뭘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AI가 많은 부분들을 대신하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고민들이 이제 좀 본격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AI와 사람과의 콜라보, 협업 이런 관계고 제가 요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그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요즘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쓰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게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RPA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 제조, 유통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LG U 플러스 이게 그 케이블 까는 회사잖아요. 통신회사인데 이 통신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지하 매설물들이 계속해서 새로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는데 그 지하 케이블을 뚫으면 반드시 이제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해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모든 그 지하 매설물의 그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이제 RPA를 도입하면서 이게 뭐 사고율을 엄청나게 낮추고 또 거의 연간 한 11만 시간을 전략하는 그런 이제 그 내가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예. 위험하거나 혹은 그 힘들거나 또 혹은 불길해서 인간이 꺼리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 주면 좋은데 인간이 잘하고 있는 거를 밀어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망하고 그 자리를 아마존의 그 물리센터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알고리즘 노동을 해서 막 그 배달을 하듯이 이런 이제 나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계속 불평등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불평등이 강화가 되고 있고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국가란 말이죠. 네, 트렌드가 아주 급격하게. 예.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이제 서울공대 조사의 전망 보고에 의하면은 0.001%의 플랫폼 소유자와 99.99%의 비숙련 단순 노동자 이런 식으로 나눠질 것이다라고 막 우울한 전망을 할 정도인데 자 이제 이 깅 노동자들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를 잃고 파트타임으로 전락하거나 하는 이 깅 노동자들의 문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이 노동의 질의 악화란 말이죠.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어떤 그 이제 일자리를 포함한 그 경제의 성격의 변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흔히 이제 전문가들의 그 용어를 빌리면은 파이프라인 경제에서 플랫폼 경제로 간다든지 또는 뭐 산업 자본주의에서 디지털 자본주의로 간다. 근데 그런 말을 쓰는데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기술이 중간에 매개하고 자본이 중간에 매개하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최종 요소는 노동이었어요. 사람의 노동이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의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여기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노동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가치와 어떤 포지션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아까 얘기한 기기 가나미로 이제 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플랫폼 기업이 부를 독식하고 그다음에 이게 독점화 되면서 거기에 기여한 플랫폼에는 이제 사실은 뭐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소비자, 공급자, 무슨 뭐 광고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그게 다 모이는 이제 그 정거장 같은 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 컨테이너 배와 같은 것인데 이게 왜 이제 한쪽으로 몰리느냐 하는 그 원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망 외부성이나 혹은 또 잠김 효과, 뭐 가두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한번 이용해서 그 플랫폼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받고 편리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싫은 거죠. 락인 효과죠.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잠김 효과 뭐 이런 건데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망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갖고 있으면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휴대폰의 가치가 증가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트워크 효과죠. 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플랫폼의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증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한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어떤 그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긱 이코노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일단 아까 그 찰리 채플린 영화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시키는 그런 노동으로 이제 사람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긱 이코노미 상에서의 그 긱 노동자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요. 일의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딱히 다를 게 없을 것 같은 아주 단순 반복 작업을 이렇게 유휴 노동 인력을 활용하면서 쓰지 않는가.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이게 고용계약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자영업자하고 일종의 그냥 약속을 통해서 단순 일을 주고 그분은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소득을 약간 이제 얻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일자리의 품질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라이더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뭐 물론 사고도 나고 막 위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노력하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실제로 언제 그 일이 끊길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고용 상태도 아닌 것이 불안한 일자리인 것 같거든요. 대신에 그거를 이제 마지못해 선택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냥 원래 본업이 있는데 그냥 유휴 시간을 이용해서 나도 그쪽에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취미가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디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가는 김에 뭐 물건 하나 배달하지 뭐 이렇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부가가치 창출 이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그런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일밖에 이제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직장의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직장 일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하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대신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하고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참 이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아까 노동이 생산을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었죠. 근데 지금은 노동 대신에 이게 이제 이거를 AI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고 있고 토지의 역할은 거의 없어졌죠. 플랫폼 기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본만 남았단 말이죠. 노동도 다들 파편화된 깅 노동자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이제 이게 엇갈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버의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는 우버를 허용해 주는 게 이제 혁신과 규제의 갈림길로 보고 있는데 우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자기 차가 있는 사람들이 택시보다 싼 요금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버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보다는 콜 줬을 때 빨리빨리 뛰어나오는 실질적으로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건 실질적인 고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버가 계속 미국 내에서는 싸워왔고, 그러니까 우버는 그렇게 이제 싸게 이제 깅 노동자들을 공급을 하면서 기존의 택시 회사들이 갖고 그래서 책임을 졌던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전가를 하거나 사회로 떠넘긴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법원이 작년 5월 달에 우버에 있는 깅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그 영국에서도 또 유사한 판결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법은 이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인가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미국 법은 이제 일정 정도 이상의 그 시민들이
이 법을 만들자라고 그 투표에 붙이면은 그 법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법을 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그 이 깅 노동에서 가장 큰 핵심이 이제 이 깅 노동자들을 전통적인 노동의 범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독립 사업자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처음에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줍니다. 주는데 얘네들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이제는 사용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소위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차별 가격을 매기기 시작해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양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공급자들에게도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가입해라 그랬다가 가입비를 내라 그랬다가 그걸 올리고 사용자들에게도 처음에는 자꾸 이제 편리하니까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뭐 밤에 콜을 하려면은 뭐 추가로 내라든지. 최근에 카카오가 그 우선 콜을 할 때 5,000원 내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였죠. 그 지금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뭐 그 저 캘리포니아 사례도 얘기했고 최근에 뭐 스페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그 이제 이것들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시민들의 정치력입니다. 시민들의 정치력을 통해서 이제 이 독점화된 시장을 이렇게 그 규율할 수 있도록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저는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그 정책적 문제는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근데 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긱 노동자 그러면 이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우버 드라이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라이더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형태가 아닌 긱 노동자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여러 기업과 이렇게 좀 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형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다음 이제 경제적인 수익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긱 노동자분들은 조만간 자동화로 다 대체가 될 거다. 그래서 이 현상이 플랫폼 기업과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지나면은 아예 문제거리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우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술에 대한 신뢰,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유독 높은 나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AI 면접관이 등장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보다 AI를 오히려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 AI는 공정한가? 예를 들면은 플랫폼 기업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업무 배정을 AI가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무 배정을 한단 말이죠. 하는데 그러면 노동 시간이라든지 작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할당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노동을 지배를 하고 기계가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형식인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들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그럼 공정한 것인가?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공정하지 않을 수 있죠. 저희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그걸 적용할 때는 조금이라도 기업의 수익이 더 가는 쪽으로 이게 이제 조정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의 노동이 지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의도한 바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혹시 라이더 분들이 얼마 전에 테스트를 또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 상에서 주어진 경로로 가면은 뭐가 더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랑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냥 길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거를 가지고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본인들께 더 좋더라. 이런 결과도 막 제시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항상 제일 뭐 좀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노동을 지배한다 그러면 이견이 없을 수는 있는데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알고리즘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결국 누군가가 그 알고리즘 개발을 했을 거고요. 그 누군가는
그 기업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부당한 상황이 생기면 노동자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냐? 당연히 기업의 경영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 그 경영진의 입김이 알고리즘 개발자에 들어가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대신에 알고리즘이든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든 간에요, 처음 개발하고 나면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업데이트 과정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무슨 그 카카오나 이런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는 저도 좀 그 신문들을 서치해 보니까 그 2018년에 아마존 채용 그 인공지능, 그 이제 아마존에서 그동안에 채용 레코드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렸고, 올 초에 그 한국에서 그 소위 챗봇, AI 챗봇, 20대 여성으로, 여대생으로 해가지고 이루다라는 챗봇을 이제 이렇게 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안 좋게 활용이 됐었죠. 뭐, 소위 이제 남자들 위주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어떤 뭐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상한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제 AI의 어떤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제 애초에 학습 모델이 어떠냐,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짜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학습 모델이나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이렇게 그 컨트롤할 수 있지만, 데이터는 그대로 두면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노이즈 데이터를 자꾸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반드시 데이터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뭐 국가적이건 혹은 국제적이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인공지능 챗봇과 같은 이런 그 실험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그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사실은 카카오가 그걸 면밀하게 컨트롤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 문제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더 끔찍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이제 리포트들이 잘 나와 있는데, 뉴욕 대학의 AI 보고서가 이제 2019년에 나왔는데 이겁니다. 그 미네소타에 있는 아마존 창구에서는 AI가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크리스마스까지 얼마 남았다든지, 그 다음에 상대사들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쓰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 작업 시간과 노동 양을 할당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당을 하고 평가도 AI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루에 3번 미달되면은 그냥 파이어입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근무를 했느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상태가 어떤가, 신체적 컨디션은 어떤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존의 베조스가 76조를 더 벌었다는 거고, 재산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 240조 정도로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런데 아마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생수통에 닿아서 생리작용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알고리즘 공개하고 있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영업 비밀이라고. 우버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ILO가 최근에 이 알고리즘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인간의 상품화, 최악의 노동 조건, 심지어 1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자본주의에 의한 노동자 착취 있잖아요. 그거 이상의 지금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이제 보고서를. 그렇죠. 이제 그 내몰리는 게 결국에는 그 기업의 의도가 반영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정작 노동자들은
그 알고리즘의 원칙이 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데이터 그 윗단이 이제 알고리즘이고 그것들이 이제 경영 전략일 텐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사회나 그 국가 사회 전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다음에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은 뭐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개를 실제로 하더라도 노동자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한편에서 연구되는 게 지금 뭐 설명 가능한 AI, 그래서 이제 explainable AI 이런 모델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활용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AI를 이렇게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풋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제 뭔가 의사결정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안에가 블랙박스인 거예요, 실제로. 인풋 데이터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분석이 돼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 이런 모델을 써봐도 우리가 그냥 결과만 활용할 뿐이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됐는지 설명이 불가능한데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설명을 위한 그런 AI들이 많이 지금 또 연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안에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 AI를 벗어나서 소위 그 플랫폼 독점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세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소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장을 아주 젊은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로 바꿨는데 이 양반의 논문 주제가 뭐냐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뭐 소위 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구글, 뭐 앱,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을 독점 기업으로 해서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M&A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독점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독점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감으로 해서 소비자 후생을 더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어떤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네트워크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차별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 정책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혹은 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독점자가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말하자면은 약탈 가격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가 이하로 했다가 시장을 장악하고 난 뒤에 때리는 그런 것과 이제 유사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규제가 시작됐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이나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타깃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약탈 가격의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아마존 내에서 많은 이제 이 플랫폼에 많은 기업들이 입점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이 가능성이 있고 유망한가 하는 부분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가지고 그거를 M&A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독점의 유력이 점점 더 강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게 바이든 정부의 생각인데 저는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발자하고 경영자 말고는 모르고 그다음에 이 알고리즘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돼 있느냐 이건 안 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기업의 이익.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데이터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리즘, 인공지능, 이 데이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플랫폼 기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지하게 플랫폼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그 데이터를 실제로는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뭔가 계약 관계를 맺든지 그런 데이터가 이제 미래의 석유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게 아마 이 플랫폼 기업 간에도 경쟁이 있을 텐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전략이 데이터의 확보량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플랫폼 기업이 있고
예, 글로벌하게 있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적으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에 붙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럼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안방을 안 내준 유일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근데 카카오가요. 옛날에 우리 뭐 삼성이 뭐 삼성그룹이 뭐 기업이 몇 개다 그랬는데 지금 카카오가 산하 기업 전체가 155개로 늘어났어요. 완전히 재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용자라고 하는 그 파워, 플랫폼의 파워를 가지고 새로운 그 산업으로 들어가면 뭐 금융을 시작하면 금융에서 뭐 운송을 시작하면 운송에서 물류를 시작하면 물류에서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지고 바로 시장을 평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떤 양극화의 문제나 또는 이게 착취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제 어떤 시민의 정치적인 역량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공정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익,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공지능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어떤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는 그럼 어떤 정치 체제를 원하는 것인가 사실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이제 고전적 배분 정의를 빌리면은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이 약자들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이기도 사실 한데요. 이 부분은 참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 자 이제 이런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는 또 계속적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만은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교육을 통해서는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되고 한 개인으로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여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초반에 사라질 일자리는 뭐고, 그 다음 대체될 일자리는 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가장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예상하기 어려운 게 새로 생겨날 일자리고요. 예, 그거는 지금 누구도 아마 예상하기는, 이렇게 속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예상 못한 수많은 직업이 한 10년, 20년 뒤에는 무지하게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방향을 잡기 일단은 어려워서 일단 뭐 영어 배우라 소리는 더 이상 안 해도 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뭔가 이 AI를 통한 이 동시통역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까지는 조금 영어를 해야 괜찮은 것 같고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개발 능력입니다. 개발 능력. 개발 능력. 그게 이제 코딩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개발 역량은 그냥 단순 코딩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을 이해하는 역량, 기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코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논리를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한참 얘기하신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코딩은 도구를 이제 배우는 그렇죠. 거죠. 그 이후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모두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될까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크게 한 4가지 정도 범주로 해가지고 이게 범주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눈에 이렇게 띄는 그러한 필요 역량들 2030년에 애들한테 가지고 있어야 돼. 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들을 보니까 일단 전통적인 내용이지만 소통 역량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여기서 소통은 제 생각에는 인간 간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와의 소통, 인간과 AI의 소통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이제 당연히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라 협동, 협력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이제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비판적인 사고에서 봐야 되는 그런 비판적인 능력. 네네네. 그다음 이제 당연히 문제 해결 역량이나 자기 관리 역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개발 역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인데 거기 이제 코딩이나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컴퓨팅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OECD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2020년에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뭐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뭐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그다음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지능,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적 유연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말씀드린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창의성, 도구 활용 역량, 특히 소프트웨어 도구 활용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AI를요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AI 개발 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AI가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날 코딩을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갖다 쓰면 되거든요. 블랙박스에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쓰는 능력만 있어도 AI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미래적인 새로운 이제 역량 가운데서 소위 인성과 감성 이런 부분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커리큘럼 더해서 인성과 감성, 리더십이라든지 협동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호기심, 심지어 호기심, 인내력, 적응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의 대상으로 넣었다는 게 저를 한번 좀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디자인하면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해 나가겠다. 이게 슬로건입니다. 우리 정부의 슬로건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인재에 대한 대비가 가장 지금은 잘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WEF의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이제 AI는 머신러닝과는 차별화된 그런 어떤 지식, 소위 말하는 이제 메타 지식 혹은 메타 인지, 메타 감성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념 설계 역량,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픈 룹 러닝이라고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다니엘 핑크라는 저자가 쓴 영어로 A Whole New Mind인데 이제 우리 번역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2006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나오는 인재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딱 지금 그러니까 로봇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쭉 열거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양반의 용어를 좀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앞으로 갖춰야 될 것은 이제 하이 컨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이제 창의성입니다. 하이 컨셉. 그리고 이제 하이 터치라고 하는 게 이제 감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조율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고 흥미를 주고 케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역량화한 것이죠. 이 양반의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잠깐 소개하면 기능은 끝났다. 심미로 가자. 주장보다는 스토리를 얘기하라. 그리고 논리에서 공감으로. 그리고 집중도 필요하지만 조화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진지보다는 재미가. 그리고 물질보다는 의미를 찾아라. 이게 키워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는 미래지향적.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무리 기억력 좋은 사람도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테플러가 한국의 교육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했을 정도로 저는 이제 조금만 보태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인재의 개념, 능력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세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능력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리터리시도 능력이고 또 말씀하셨던 감성적인 부분도 능력인데 이걸 좀 표현을 바꾸면은 자, 이제 기억하고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해줄 거라는 거죠. 네. 컴퓨터가. 그럼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어디 있는 걸 갖다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의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문제 정의. 문제에 대한 정의가 첫 번째입니다. 그게 메타 지식의 예. 출발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에 대한 지식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 있는가 그거는 거기만 돌리면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당근 마켓이든지 마켓 컬리든지 또 야놀자라든지 이게 엄청난 기술이 바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업적 성공을 한 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포인트, 이른바 페인 포인트가 뭔가를 자기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저는 이제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도 지금 대충 다 돼갔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마무리 말씀들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경제적으로 아까 뭐 0.001대 99.99의 세계로 그냥 그대로 자유시장에 두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런 구조는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장과 정부와 시민 이 3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제 시민이 저는 결국은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역량을 키워서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는 기업이 혁신을 유도해 간다? 그거 조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그게 뭐 카카오든 아마존이든 혁신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 그 빛을 보려면 반드시 정부가 그 길을 깔아줘야 돼요. 뭐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의 역할, 뭐 혁신에 관한 역할이든 또는 뭐 규제에 관한 역할이든 혹은 시장에 대한 시장의 룰을 정하는 역할이든 그런 것을 규율을 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 그것이 생겨야 되고, 제가 참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ICT의 발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SNS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시장 세력과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난도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 여러 가지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시민사회를 교란하고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 인프라를 통해서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정치와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은 인공지능의 판도라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구야 아마 멸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또 공학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로봇과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부정한다고 오지 않을 게 그렇게 올 게 안 오고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자, AI와 로봇이 진짜 우리 일자리들을 대체하는 이런 과정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순수한 그러한 일자리, 새로 창출할 일자리는 뭐고 만약에 대체가 되면 그와 어떻게 같이 공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장에 가면
옆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옆에는 로봇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로봇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제가 이제 또 보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학생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긱 이코노미하고 같이 연관을 좀 시켜보면 분명히 자기만의 좀 뛰어난 탤런트가 있으면 그거를 역량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과 많은 기업들과 자기 역량을 표출하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벌써 와 있기 때문에 너무 특정 기업의 안정된 일자리 이런 것들만 찾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지 않을까. 벌써 그 시기가 좀 지난 것 같고 그래서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거를 바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 공부를 할 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개발 역량이나 아니면 공감 능력이나 소통 역량이나 창의력 이런 쪽의 개발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긱 노동의 긱 이코노미 내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미래 사회에 적응이 되는 학생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1950년대에 그 전미 미국의 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헨리 포드 2세가 사장으로 있던 그 포드 자동차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로봇들 그러니까 자동화 기계들에 의해서 자동차가 조립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헨리 포드 2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앞으로 저 조합비는 누구에게서 거둘 거요 하니까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자동차는 누구에게 파실 겁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인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이른바 사회계약론을 전제로 만들어진 게 근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삶에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면은 그게 북한하고 같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런 담론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어떤 국가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공동체와 한 사회와 한 국가가 어디로 지향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한번 근대라는 원점에서 다시 좀 돌이키면서 같이 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